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담하면서요, 제가 보통 하루에 3분씩 상담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은 한 2분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15분, 뭐 많게는 17분, 18분 상담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저희 적금 만기됐는데, 정기 예금 만기됐는데 목돈이 모여 있는데 이 목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 답답함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은행에 갔더니 이자는 낮고 괜히 펀드나 이것저것 좀 투자 상품 많이 있는데 했다가 괜히 손해볼까봐 좀 겁도 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를 제가 오픈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름 저만의 비법이 있는 거라서, 근데 시원하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자, 목돈이 있을 때 목돈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ETF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한 목돈 관리 방법입니다. 자, 목돈 관리할 때요, 딱 이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what, 무엇을 가지고 how,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만 정리가 되시면 가지고 있는 목돈 그냥 은행에 넣어 놓거나 그냥 의미 없이 CMA 통장에 넣어 놓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들게 모은 목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올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정리가 되시면 되는데요. 이거 조금 어려웠네. 아이고.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목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 우리가 갈 수 있는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에 넣으실 거면 이 영상 보실 필요도 없고 저라는 사람 만나서 상담받을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럼 증권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증권사에는 주식, 채권, ELS, ETF 펀드, ELW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일단 주식, 목돈 있을 때 주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채권 같은 경우에도 잘만 하면 나쁘지 않은데 사실 채권 트레이딩이 주식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하시기는 좀 녹록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채권 같은 경우 이자는 받을 수 있는데 이자 받아봤자 정기예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닥 의미가 없고요. ELS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목돈 모으셨을 때 활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ELS를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제 ELS, 오영일 ELS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영상 한 개 뜨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 중에서 ETF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 것 중에는 이제 일시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게 있고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즉시연금도 활용하시기에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일시납 부위를 추천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목돈이 있으면은 ETF 또는 일시납 변액보험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운용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목돈을 가지고 있는 거는 펀드로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서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쪽박이죠. 그래서 목돈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넣었을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좀 지양을 하고 ETF를 가지고 주로 목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면, 펀드랑 주식의 중간 정도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펀드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가 되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단일 투자, 개별 종목에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는 D+2일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 1,000원짜리 펀드를 사려고 주문을 걸었어요. 그러면 오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해서 오늘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오늘이 월요일이다. 1,000원이어도
화요일, 수요일 이틀 후에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으로 결정이 돼서 거래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00원일 때 보고 매수 신청을 했는데 이틀 후에 얘가 1,100원으로 올라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00원 주고 못 사게 돼버리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팔아가지고 100만 원 찾아야지라고 해서 환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격이 아니고 내일 모레 가격이죠. 만약에 내일 모레 가격이 떨어져 있다. 오늘은 100만 원이었는데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됐더니 10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나는 월요일 날 100만 원을 보고 환매 신청을 했지만 수요일 날 가격이 90만 원에 매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D 플러스 2일이라는 개념이고요. 주식은 실시간 거래 가능하죠. 그러니까 초 단위로 계속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이제 오후 3시 30분까지네. 장시간이 연장됐으니까. 그 주식은 실시간으로 아침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계속해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죠.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이제 뭐 판매 보수, 운영 보수, 스탁 보수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2에서 2.5% 정도가 되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수수료만 있죠. 매도할 때는 거래세 0.3%만 있는데, 자, ETF 같은 경우에는요, 펀드에서 분산 투자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주식에서 실시간 거래와 매매 수수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작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펀드인데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ETF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되셨죠? 그냥 펀드인데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게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걸 말씀드렸었죠. 목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What, 무엇을 가지고, how,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what은 바로 ETF로 가지고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how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how 같은 경우에는 일단 ETF를 하시려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ETF의 변동 자체가 코스피 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ETF의 움직임도 같이 이해할 수 있고 투자 전략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합치면 그 총 액수가 1200조 원이 됩니다. 굉장히 크죠. 자, 그 중에서 투자 주체는 개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외국인이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를 가지고 있고 기관이 30에서 35%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약 50% 내외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200조 중에 한 50% 정도에 해당하는 600조를 외국인이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코스피 시장,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개인이 움직이겠습니까? 기관이 움직이겠습니까? 외국인이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의 시장을 올리기도 했다가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 역할을 좀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 이 코스피를 움직이는 사람, 주체가 바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알면 우리가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으면 ETF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게 바로 선물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선물이나 옵션, 주식이나 이런 쪽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직접 거래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판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 옵션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처음 이제 선물 옵션을 안 했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얘를 일정 기간 이후에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풋 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풋 옵션은 뭐냐면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취하는 걸 바로 풋 옵션을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좀 의미가 생길 수 있죠. 왜냐? 나는 풋 옵션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이긴 하지만 나는 풋 옵션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에 팔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100만 원에 팔 수가 있고요. 100만 원에 팔자마자 바로 이걸 sab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고 바로 반가격에 되어 있는 50만 원짜리 주식 바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의 수가, 혀가 꼬이네. 주식의 수가 2배가 되겠죠. 그럼 바로 풋 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활용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2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게 바로 풋 옵션입니다. 만약에 얘가 뭐 15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풋 옵션, 그럼 나는 어차피 100만 원에 팔아야 되니까 나는 150만 원짜리를 100에 팔면 손해 아니냐?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풋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이지 무조건 10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올라간다 그러면은 옵션 행사를 포기해 버리고 그냥 150만 원에 팔아버리면 돼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대신에 주가가 좀 떨어졌을 경우에는 떨어진 만큼 좀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풋 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풋 옵션을 매수하는 경향이 많을까요? 주가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풋 옵션을 매수하는 경향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겠죠. 그래서 풋 옵션 같은 경우에는 노랜다. 죄송합니다. 풋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을 할 때, 하락에 대한 포지셔닝이 좀 있을 때 거래하는 게 바로 풋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50만 원짜리 주식인데 나중에 얘를 5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콜 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 수 있는 권리는 콜 옵션이었고요. 팔 수 있는 권리는 풋 옵션이고요. 살 수 있는 걸,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콜 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을 일정 기간 이후에 얼마가 되어든지 간에 나는 5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획득을 해놓겠어 라고 할 때는 콜 옵션이라는 걸 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50만 원짜리 그대로 50만 원이면 의미가 없겠지만 얘가 이렇게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는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을 살 수 있는 권리, 콜 옵션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00만 원이면 팔기만 해도 바로 또 2배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될 걸 예상을 할 때 미리 콜 옵션에 대한 걸 사놓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 풋 옵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될 걸 예상해서 풋 옵션을 미리 사두는 거고요. 그리고 콜 옵션은 주가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콜 옵션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실 거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거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방법은 네이버에 행복 재무상담센터 검색하셔가지고 상담 요청 남기시면서 유튜브 영상 봤다고 하시고 신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답변 드리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풋 옵션,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콜 옵션을 산다. 이게 바로 선물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항상 이걸로 돈을 법니다. 네, 외국인들이요. 주식해서 돈 버는 것보다 이 옵션을 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림만 돼도 쉽게 말해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림만 만들어줘도 이때 2배, 이때 2배 합쳐서 4배의 수익을 먹는 거죠.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요. 내려갔다 올라오기만 해도 4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물론 이제 얼마큼 내려가냐, 얼마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배수는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뭐 1배가 되기도 했다가 2배가 되기도 했다가 10배가 되기도 했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콜옵션, 풋옵션 선물 시장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좀 말씀 나눌게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 자료가 갑자기 안 떠가지고 예, 갖고 있는 그냥 그 출력해 놓은 거 프린트한 거를 스캔해서 올린 거다 보니까 좀 화질이 안 좋은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주가가 쭉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면 이때는 콜 옵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풋 옵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주가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가 제가 풋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풋을 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 전체 그래프를 보기 때문에 이때가 높을 때니까 내려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만약에 지금 이게 안 왔고요. 딱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는 핑크빛 전망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증시를 전망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개미 투자자분들은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야, 주가가 계속 올라가네.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구나. 그러면 더 올라갈 걸 대비해서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 옵션을 사자! 라고 개미들이 콜 옵션을 보통 많이 사고요. 그리고 이때는 외국인들은 팔 수 있는 권리인 풋 옵션을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보면 이제 이 날짜가 지금 2015년 4월 24일입니다. 근데 이때 날짜에 거래되었던 옵션의 행태를 보면요. 2015년 4월 24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관은 됐고 외국인이랑 개인만 따로 보게 되면은 개인들은요. 이때 보시면은 이게 플러스예요. 콜 옵션은 플러스고요. 풋 옵션은 마이너스입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콜 옵션을 사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지금 가격에 주가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놓겠어. 이게 바로 콜 옵션이죠. 그렇죠? 그리고 풋 옵션은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미리 만들어 놓겠어. 그게 바로 풋 옵션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보면요. 콜 옵션을 왕창 사고 있어요. 그리고 풋 옵션을 왕창 팔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풋 옵션이고요. 콜 옵션은 다 플러스예요. 재미있는 거는 외국인들은 콜 옵션을 사고 있는 개인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콜 옵션을 다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 옵션을 다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파는 풋 옵션을 외국인들이 다 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프 볼게요. 아까 거. 이때죠. 이때는 지금 진짜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콜 옵션 산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망했죠. 주가가 올라야 콜 옵션은 이득을 보는 건데 주가가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때 외국인들은 다 풋 옵션 샀죠. 이때 떨어졌겠지만 이때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다 사놨겠죠. 그리고 개인들은 올라갈 때 난 싸게 살 거야 라는 쪽에 배팅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은 떨어질 거야 이쪽에 배팅을 한 거고요. 개인들은 올라갈 거야 이쪽에 배팅을 한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손해를 보고 외국인들은 돈을 따가는 그런 이제 화가 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정말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때 날짜가 2015년 8월 24일이거든요. 이때 거 보면요. 지금 딱 보면 그래프상으로 이렇게만 보면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이제 풋 옵션을 사놓자, 콜 옵션 사놓자. 딱 보이시죠? 그래프만 보면 올라가더라도 난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놓겠어. 그게 바로 콜 옵션이었었죠. 살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보여놓으니까 이렇게 지금 올라갔구나라고 보지 그냥 막 떨어질 때는요. 보통 이제 반토막 난 사람 허다하고 증권사 직원들 막 난리 나고 암 걸릴 것 같고 막 뉴스는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한국 경제 이대로 무너질 때 별의별 부정적인 기사와 언론의 보도 매체들이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 못하니까 일반인 분들, 개미 투자자분들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더 떨어지겠다. 옛날에 리먼 사태나 외환위기 때처럼 주가가 대폭락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때 뭘 하냐면은 더 싸게 떨어지기 전에 지금 가격이라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 옵션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요, 이때 개인이랑 반대로 움직이겠죠. 개인들은 떨어질 걸 대비해서 풋 옵션을 사겠지만 외국인들은 이때 올라갈 걸 대비해서 콜 옵션을 사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래요. 자, 요거 보면요.
아까 그 날짜는 2015년 8월 24일인데요. 보시면은 개인들은요, 콜옵션을 왕창 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풋옵션을 왕창 사고 있어요. 엄청 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보면요, 콜옵션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풋옵션을 다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들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야 이쪽에 배팅을 한 거고요. 외국인들은 주가가 앞으로 오를 거야 쪽에 배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됐죠. 되게 슬픈 현실입니다. 개인들은 돈을 잃고 외국인들은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때 올라갈 거야 쪽으로 배팅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가 손해보게 생겼는데? 그러지 않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600조에 가까운 돈을 외국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잘못 예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예측했다 치더라도 갖고 있는 자금줄이 많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외국인은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게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흐름만 좀 읽을 줄 알아도 어느 정도는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흐름을 볼 때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표를 봤을 때 아, 외국인들이 상향 쪽에 배팅을 하는구나, 하향 쪽에 배팅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딱 숫자를 봤을 때 그냥 숫자 많이 써있네 이게 아니고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콜옵션, 풋옵션만 봐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목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ETF를 가지고 하는데 외국인의 동향을 파악을 하자.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선물 옵션의 포지셔닝, 하방 배팅인지 상방 배팅인지 이걸 보고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목돈이 있으면요, 우리 가치 투자라는 걸 해야 됩니다. 가치 투자. 자, 이 가치 투자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치 투자 말은 많이 들었죠. 근데 뭔지 정확하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정리 한번 제가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오영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영일이라는 회사가 카페를 차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오영일 카페는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법니다. 1억을 버는데 오영일 회사 주식의 모든 주식을 합쳤더니 10억이다. 이 회사의 총 시가총액이 10억인데 1년 동안 버는 게 1억이다. 그러면 보통적인 가치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1억을 버는데 저희의 시가총액이 20억 원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럼 그게 바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제가 1억을 버는데 주식의 모든 합, 시가총액이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그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요, 저평가되어 있는 쪽에만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큰 수익을 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바로 이 아저씨죠. 워렌 버핏입니다. 이 아저씨는 물론 지금은 좀 다른 게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도 언젠간 처음엔 저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늘 하시던 게 가치 투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만 투자한다. 바로 그런 투자 원칙이 바로 가치 투자였고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이 아저씨처럼 투자를 하자 이겁니다. 자, 제가 ETF 투자를 하자 그랬는데 ETF 투자라는 것은 즉 코스피 시장, 한국의 주가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한국의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냐, 보통평가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보고 투자를 들어가자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시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는 고평가일까요? 보통평가일까요? 저평가일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걸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경상수지랑 외환보유고만 보시면 되는데 경상수지는 뭐냐면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물 한 잔만 좀 마시고 할게요. 경상수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 얼마 벌어? 우리나라, 야 대한민국 너는 얼마 벌어? 그거예요. 보면은 이거를 확대한 게 요 화면입니다. 2011년도에는 26조예요. 26조 벌었고
50조, 80조, 84조, 100조 점점 버는 돈이 많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201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벌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애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 월급이 오영일의 월급이요. 200만 원일 때랑 제가 월급이 1000만 원일 때랑 저의 경제적 가치는 굉장히 다르죠. 두 번째로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보유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얼마 벌어 너 연봉 얼마야? 이거는 경상수지고요.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너 얼마 벌어서 얼마 모아놨어? 이게 바로 외환보유고입니다. 얘는 우리나라가 얼마 모아놨냐 그 얘기인데 보시게 되면 점점 늘어나죠. 이때 한 번만 리먼 사태 때 이때 한 번 빼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것도 많이 벌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모아놓은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요. 전 세계 6위입니다. 예. 우리나라 땅덩어리 크기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큽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나라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세계 지도 딱 펼쳐보면 되게 자그마한 나라에 많지 않은 인구로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 6번째로 부자인 나라라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돈도 잘 벌고요. 굉장히 돈도 많이 모아놓은 나라입니다. 요즘에는 기사에서 뭐 한국이 어렵다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보다 어려워진 건 맞죠. 그런데 우리만 어렵습니까? 다 어렵죠.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잘 되는데 나만 어려우면 그건 문제인데 다 같이 어려운데 나도 어려워.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 외환보유고가 많아.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이 2016년도니까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일까요? 당연히 저평가죠. 왜? 2011년도인 이때도 이때 벌어들인 돈보다 지금 더 많이 벌고요. 이때 모아놓은 돈보다 지금 더 많이 모아놨는데 주가는 오르질 않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는요, 지금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는 한 2500포인트, 3000포인트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나라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ETF 사면 되는 거냐?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뜻은 아니고요. 물론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그냥 지금 사신 다음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목돈은 또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짧게 보는 투자, 단타는 아니지만 약간 중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제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수익을 잘 보고 있으신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2013년도 때 그때부터 2011년도네 11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 코스피 지수인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간 정도가 1950 정도가 됩니다. 1950 정도가 되는데 이 1950 밑으로 떨어질 때만 매수를 하는 거죠. 보시면 이때 1년에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하는데요. 뭐 1000만 원 가지고 있으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1950 됐다고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1000만 원 중에 30% 정도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랐다. 그럼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30% 샀는데 주가가 또 떨어진다. 그럼 남아있는 돈으로 또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 주가가 또 떨어진다. 그럼 남아있는 마지막 금액 뭐 30% 샀으니까 한 40% 남았겠죠. 목돈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럼 40% 또 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쌀 때 사고요. 기다리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비쌀 때 사는 게 좋습니까? 쌀 때 사는 게 좋습니까? 쌀 때 사는 게 좋죠. 세일할 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일할 때 사는 게 기분 좋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가격은 여기 있는데 그것보다 떨어진 가격에 내가 사는 거야. 기분이 되게 좋죠. 근데 이런 투자 방법도 그런 거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약간 1500 이상에 있는 게 원래 정상인데 그 밑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세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샀는데 그게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되게 위험한 투자인데 ETF,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 많죠.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려왔다는 얘기는 일시적 하락 효과, 외국인들이 팔았거나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1800포인트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1950까지 내려가게 되면요. 왔다 갔다 다 올라가요.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 미만일 때만 사놨다가 투자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발 당부컨대 한국 사람들이 투자할 때 왜 손해를 보냐면요. 365일 내내 투자를 해요. 오늘도 투자하고 내일도 투자하고 모레 투자하고 계속 투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1년에 한 2번 내지는 서너 번 정도 주가가 세일할 때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투자를 해놓고 나면은 기다리시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약간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되면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ETF 투자하시는 것도 만약에 뭐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씨앗을 뿌려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중에 수확을 할 때는 몇 달 있다가 수확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하루하루 가격 변동 일일비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하시면은 누구나 다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ETF 투자를 오랜 기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때 다 제가 샀던 때입니다. 다 샀던 때예요. 근데 최대 4개월을 넘겼던 적이 없어요. 돈이 묶여서 환매하지 못했던 그때가 4개월 이상 묶인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5, 6개월 있다가 쓸 돈도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투자할 때는 넉넉하게 한 뭐 2년, 3년 정도 여유 있게 투자할 돈을 가지고 ETF를 활용을 하시면 괜찮은데 실제로 그렇게 오랜 기간 안 걸리고 만약에 뭐 외환위기라든지 뭐 저번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렇게 대폭락의 시장에 와도 한 2, 3년이면 우리는 저가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이 크게 오랫동안 묶일 일은 많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가을을 거두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자라는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목돈 있으면 뭐합니까? ETF를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ETF만 가지고 하시라는 건 아니고 ETF도 활용하기 괜찮다라는 말씀이고요. ETF를 어떻게 한다? 외국인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저가일 때만 매수하자. 근데 사실은 외국인 동향 파악하는 게요. 선물 옵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주가를 지금의 저점에다가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이제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상담센터 통해서 상담 요청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잠깐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단타 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단타 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디언의 지혜를 빌려서 투자하자 이건데,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질까봐 요거는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 중에서 뭐 오영일 인디언, 뭐 인디언 오영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영상이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같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다 들어봤는데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누가 맡아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시면 네이버에 행복 재무상담센터 치시면요, 제가 운영하는 센터가 나오니까 그쪽에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영상 보고 신청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신청하시면 제가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 중으로 연락드려서 이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확인차 연락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돈이 있을 때 지난주에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목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발 돈 가지고 있는 거 은행에만 넣어놓지 마시고요. 반대로 돈 가지고 있는 걸 아무거나 하셨다가 손해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항상 좋은 걸 하려는 마음이 아니고요. 최선의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할 때 절대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재테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재무상담센터 센터장 오영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